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3.1 운동에 이어서 이 3.1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 3.1 운동은 학습 포인트가 좀 확실한 편이었어요. 배경이라던가 의 결과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나, 지난 3.1 운동의 결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엿봤어요. 우리 민족이 거국적으로 정말 최대 단위로 민족운동을 일으키자 당시의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으쌰으쌰 잘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만약에 3.1 운동이 제대로 지도부를 가지고서 지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가능성을 엿본 독립운동가들이 세계 각지에 이제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세계 각지를 해봤자 연해주, 중국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많이 만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개의 임시정부가 있어요. 먼저 한반도에 위치한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에 위치한 대한국민의회,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정부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특색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성정부는 한반도에 있어요.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이시면은 16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60의 위에 한반도에 위치했다는 이 한성정부는 장점은 뭐냐? 한반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매우 빠릅니다. 애초에 적진 한복판에 있으니까 정보가 제일 빨라요. 정보 한복판에 있어요. 단점은 일제의 감시도 한복판에 있어요. 일제가 감시나 견제를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성정부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약간 좀 활동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어요. 다음 대한국민의회, 여기에 장점은 뭐냐? 아무래도 무장 독립투쟁에 특화되어 있어요. 당시 간도 지역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김자진, 홍범도 등등 다 간도에 있습니다. 연해주와 간도는 이웃에 있고 아무래도 연해주는 한반도 북쪽을 향한 국내 진입, 무장 독립투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여기에 단점은 뭐냐? 한반도에서 멀어요.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이런 거 못해요. 여기는 멀어요.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은 택도 없습니다. 그럼 상하이의 장점은 뭐냐? 아편 전쟁 이후로 이 상하이 쪽에는 외국의 서구 열강들, 미국, 프랑스, 영국 등등등 외교 공관이 여기 있어요. 각 나라의 외교 공사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외교 쪽으로 비벼보기가 쉽습니다. 즉 여기는 외교 독립투쟁에 조금 특화되어 있어요. 각각의 성향이 다릅니다. 나뉘어 있으면은 통합되기 마련이에요. 애초에 임시정부가 세 군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민족을 대표하는 정부가 세 개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들도 그거 알아요. 결국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 합치는 과정에서 독립투쟁의 방법론, 아니면 누가 이 임시정부에서 우위를 가져가느냐, 기득권 싸움 등등등 이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 통합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일단 정통성은 한성정부를 계승합니다. 한반도에 위치한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느낌으로 정통성을 이어요. 그리고 실리는 누가 챙기냐?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챙겨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된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고 이름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외교 독립론이 승리를 거뒀구나 라고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불쌍한 거는 연해주예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튼 당연히 이번 수업의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칭 모르시면 안 되겠죠. 이번 수업의 주제예요, 주제. 이렇게 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만들고 이제 헌법에 따라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합니다. 이승만은 이 근현대사에서 알아줘야 되는 인물입니다. 제법 자주 나와요. 나중에도. 자, 이렇게 키워드를 대충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임시헌법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내용은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먼저 제2조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우리 민족의 이전의 국가들, 조선, 대한제국 다 강한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 정치였어요. 근데 주권이 인민 전체에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민주공화정을 얘기해요. 또한 제34조,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나중에 통합사회 A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통합사회가 아마 제 기억에 미국 독립혁명 갈 거예요. 아마 그쯤일 텐데 곧 배웁니다. 삼권분립. 물론 프랑스 혁명 때 나오긴 해요. 이게 삼권분립이. 몽테스큐이 해가지고 여튼간에 삼권분립이 뭐냐? 지금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 입법부, 정부, 행정부, 그리고 법원, 사법부. 서로 간에 견제를 하기도 하고 협조를 하기도 하고. 다만 이 셋 중에서 누가 누구에게 누가 절대적인 강자가 되지 않게 견제를 하면서 마치 그릇의 세 다리가 딱 균형을, 마치 산발이처럼 스탠드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춘 형태가 바로 삼권 분립이에요.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 정부이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두 가지. 연통제와 교통법을 잘 알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통제에 대한 질문이 곧잘 들어와요. 연통제는 뭐냐? 임시정부가 한반도 쪽에 설치한 비밀 행정기관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금 강서구, 가양동, 강서구, 등촌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밀리에 강서구에서 가양동 지역의 연통제, 그리고 뭐 등촌동, 또 뭐 있지? 동이? 뭐 방화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한데 묶어서 강서구 막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그 지역에 기관을 설치해서 여기를 담당하고 자금을 모금하고 정보를 모아서 임시정부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통제입니다. 교통부가 뭐냐?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영화 암살 보시면 누가 나오냐?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요. 연락 담당. 나중에 이정재 걸려가지고 이정재 딱이 맞고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 그 즉 밀정 척살하는 그 암살단 그 걔네들과 그 연결을 해주는 연락망, 그게 바로 교통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한반도와 임시정부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교통국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그래서 통신기관이에요. 여기는 행정조직이고. 이 두 가지가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기타 활동은 많이 약해요. 사실. 그나마 독립공채가 그나마 조금 강한 편입니다. 독립공채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채권. 이른바 약속이에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받아와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일정 기간에 돈을 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독립공채는 임시정부가 발표한 채권이에요. 자, 우리가 독립하면은 나중에 돈 줄게 하는 식으로 공채를 파는 겁니다.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당시에 이걸 산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했을까 이거를? 투자의 목적으로? 아니에요 사실. 독립에다가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독립을 위해 투자하는 거지 자기의 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좀 그냥 주면 그러니까 모양새 예쁘게 그런 느낌으로. 독립신문도 발행합니다. 이름이 똑같죠? 스제필의 독립신문이랑 똑같아요. 또한 임시사료 편찬회, 여기에 이전에 배웠던 박은식, 신채호 박은식, 그 박은식이 여기에 계시면서 이제 역사 연구를 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부터 이때까지의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국제연맹에다가 이 한일 관계 사료집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독립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연맹에 알리기도 해요. 다만 학습적인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여튼 잘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위치가 상하이니까 외교 활동에 보다 초점을 둡니다. 이전에 신한청년단에서 파견되었던 김규식에게 임시정부는 독립청원서를 이제 국제연맹에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미위원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이어가는데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담당하는 게 이승만이에요. 미국 전담 역할입니다. 미국 전담. 미국은 네가 맡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이런 걸 담당을 해요. 이런 결과 아주 약간의 성과는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주고 또한 이전에 말한 것처럼 레닌이 우리 임시정부에다가 돈을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임시정부의 독립지원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실제로. 이런 식의 정말 약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반면 상하이에 위치하니까 군사활동은 앞장서서 전개하기 어려워요. 애초에 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간도 지역과 상하이는 멀어요. 여기에 관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임시정부는 어떻게든 이 간도 지역의 군사단체를 임시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가지고 이제 군무부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간도 지역에 활동하는 군사단체를 정부 아래 편입을 시키려 시도해요. 뭐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이런 식으로 군무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육군 주만 참의부는 중요한 키워드긴 한데 여기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무장 독립투쟁 1920년대의 무장 독립투쟁에 좀 더 중요하니까 여기선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나오는 이 참의부가 임시정부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지금은 살짝 기억만 해두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구미위원부, 군무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뭔 소리냐? 점점 이제 마치 이정재에 의해서 암살해서 그 아주머니가 들통난 것처럼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의 일제의 추적에 하나둘씩 걸리면서 점점 한반도와 임시정부 사이에 끈이 끊어집니다. 정보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돈이 안 들어와요. 한반도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시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요. 거기다 정보도 점점 어두워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애초에 상하이에다 놓은 이유는 외교적인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건데 아까 제가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약간이에요. 기대치는 높았는데 정작 미국, 프랑스, 영국 등등은 우리 임시정부를 다 개무시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일본과 임시정부가 있어요. 아니 누가 여기를 척을 지면서 여기를 편들겠냐고.
당연히 국제 정세상 당연히 이쪽이에요. 임시정부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회의에 빠져요. 야, 우리가 이러려고 상하이 왔냐?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얻은 게 있어야지. 이게 뭐냐? 내부에서 다시 한번 독립에 대한 방법론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임시정부 내부에서 균열과 대립이 발생하면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임시정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기 속에서 임시정부는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정부가 어디로 가야 되나, 막 백분토론 이런 느낌이에요. 난상토론.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다 모여가지고 임시정부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여서 토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요. 마치 과거에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그런 것처럼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일에는 강경과 온건이 있습니다. 아, 오늘 야자하기 싫네. 째자. 강경. 그래도 해야지. 온건. 핸드폰이 고장났네? 고쳐야지. 온건. 새로 사자. 강경. 이런 식으로 모든 거는 사실상 강경과 온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의 방향도 강경과 온건이 있어요. 야, 임시정부 답 없네. 그냥 하나 파자. 새로. 그게 바로 창조파입니다. 신채호가 대표적이고요. 새로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임시정부 답 없다라는 거고, 반면 야, 그래도 정부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 고쳐가지고 잘 한번 해보자, 임정을 개혁해보자 라는 게 개조파 안창호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 파자, 고치자, 또한 현상 유지, 그냥 있자. 이거는 별도의 파워는 아닌데 김구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냥 임정 그냥 이대로 가자 라는 게 김구 등의 세력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약간 파벌로 나뉘어 있는 꼴이에요. 국민대표회의와 임시정부가. 결국 개조파와 창조파는 서로 간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회의 자체가 결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가 결국 결렬됐는데 얘들이 나 안 해! 나가버리면 회의 진행 과정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얘들이 다 일제히 임시정부를 이탈합니다. 다 나가요. 남은 건 누구냐? 여기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만 임시정부에 남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인력이 확 줄겠죠. 다 나가니까. 남은 사람은 김구랑 일부예요. 별로 없어요. 이러면서 임시정부가 침체와 위기에 직면합니다. 국민대표회의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했다고요. 이 점 잊지 마시고.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위기에 빠집니다. 일단 이승만 대통령 1925년에 탄핵돼요. 왜 되냐? 이 양반이 참 깔게 많은 양반인데 벌써부터 까야 돼요. 일단 이때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와이 교민들이 모은 성금을 삥땅합니다. 지가 인마이 포켓을 해요. 자기 활동비로 써요. 그냥 정부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양반이 대통령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 전담이에요. 대통령인데 상하이에 오지를 않아요. 명색이 임시정부의 대빵인데 상하이에 없어요. 오라고 계속해도 오질 않습니다. 나는 미국이 좋아 이러면서 계속 거기 있어요. 얼마나 빡칩니까? 명색이 대통령인데. 그래서 안 될까 싶어가지고 161페이지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탄핵 사료 읽기. 그것처럼 이승만을 탄핵해버립니다. 날려버리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그 다음 이어서 이게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리더십을 볼 인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지도, 한 명의 리더십이 아닌 집단의 한 대여섯 명이 이끄는 이런 집단 리더십 이런 걸 갖추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명보다는 배가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좀 가기 쉬워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를 멱살을 잡고 어떻게든 심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현상 유지 세력이었던 김구입니다.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김구가 뭘 하냐? 임시정부 운영 자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그림과 글씨를 팔아요. 시장 바닥에서 좌판 깔고서 글씨 팝니다, 그림 팔아 이러고 있어요. 하루하루 팔아서 번 돈으로 임정을 꾸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김구는 이 임시정부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한인 애국단, 윤공길, 이봉창 이 한인 애국단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의 요인들을 암살해서 우리가 명성을 얻고 다시 한번 임시정부의 활력을 찾자라는 플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중요한 키워드인데 지금도 미리 아셔서 나쁠 거 없습니다. 한인 애국단 나쁠 거 없어요. 즉, 이 국민대표회의를 제외하고는 위기와 시련이라는 점에서는 키워드가 딱히 크진 않아요. 아, 임시정부가 이런 위기, 이런 상황 때문에 위기였구나. 대표회의지만은 얄짤 없네. 계속 침체구나. 라는 식으로 흐름으로 이어가시되 요 중요한 키워드는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뭐 한국사 공부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키워드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시정부는 내용이 상당히 자잘자잘하게 많은 편이에요. 앞서서 배운 3.1 운동에 비해서. 다음 시간은 더 빡셉니다. 거의 이번 파트의 이번 시험 범위에 거의 킬링 파트 그런 느낌이에요. 1920년대 시점에 무장 독립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만날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